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낮에 동물병원 갔다 오셨다고요? 네.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예. 제가 지금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페북 하나 더 단말기를 하나 더 켜고, 김용민 PD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예. 제 앞 순서가 김성회 보좌관님이셨죠. 예. 근데 거기서 김용민 PD님께서 안희정 지사 언급하시면서 해태 타이거스 쌍방울 레이더스 이런 비유를 하시던데요. 예. 저한테 그런 수준 높은 애드립을 구사하시면 제가 순발력이 떨어져서 리시브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라이브니까 좀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트럼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예. 원래 연휴 기간 중에는 한국 경제계 뉴스는 좀 잠잠한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은 연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벌써 반이민 행정명령, 그리고 황교안하고 트럼프 통화, 이런 활발한 이슈들이 계속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트럼프하고 황교안이 전화 통화한 게 꽤 큰 뉴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검색어에도 걸려 있었고요. 예. 그건 외교 문제라서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아닌데, 경제 쪽에서만 보면 트럼프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연휴 첫날인 1월 27일에 유일호 부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 새 정부하고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 이걸 위해선 미국산 셰일가스를 들여오겠다. 그리고 항공기,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것도 수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무기 구입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줄 수 있는 미국산은 다 사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야, 얘들이 진짜 쳐돌았구나 싶었어요.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흑자를 우리가 먼저 줄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뉴스를 시간별로 한번 그 순서를 세워보겠습니다. 요 발표가 하고 났더니요. 바로 30일에 황교안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은 100% 한국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야, 한국 니네 미국산 가스 수입한다며, 무기도 더 수입한다며, 장비도 더 수입한다며. 아유, 참 잘하네. 아유, 황교안 착하다. 계속 갖다 바쳐라. 우쭈쭈쭈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기분인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요. 이 전화가 끝난 뒤 바로 그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화학제품에 세금을 왕창 물려버린 거예요. 애경화학하고 LG화학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조물질 DOTP라고 하던데요.
3.96%, 5.75% 관세를 각각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착하네, 100% 함께 할게 하고 몇 시간 뒤에 관세를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일단요, 그 트럼프 주장의 팩트부터 확인을 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예. 근데 이게 수치로는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한미 FTA 이후에 미국 무역 적자가 커진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한미 FTA가 없었다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진 게 아니고요. 그게 없었더라면 미국 무역 적자가 훨씬 더 커졌을 텐데 한미 FTA 덕분에 그나마 그 정도로 막았다는 거죠. 이건 우리 연구가 아니에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발표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이 무슨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입니다. 예. 이번에 지금 한국 화학제품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력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조차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고 이미 밝혀놨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 매길 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의견에 따르고 한미 FTA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이쪽 의견 쌩까고 이렇게 지금 이중잣대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장난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국 누님 좀 잘 봐주세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건요. 우리나라 보수가요. 외교와 협상의 기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봉 협상에 관련해서 경영학 이론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연봉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원하는 연봉이 얼마다. 이걸 절대로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장님 저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쪽에서는 내심 이 노동자한테 6천 정도는 줄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너 얼마 원하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저는 5천 원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카드를 먼저 뽑으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저쪽은 6천도 줄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 저쪽에서 땡큐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로 먼저 카드를 뽑는 쪽이 손해를 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이랑 협상을 할 때 무조건 카드를 먼저 뽑고 다 공개를 하고 봅니다. 분쟁의 소지만 생기면 말이 조금 과한지 모르겠는데 속옷까지 그냥 홀라당 벗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좀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2008년 4월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어요. 한미 양국 정상의 프라이빗 디너 뭐 이렇게 홍보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끼리 사적으로 저녁 식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이빗 디너로 한미 관계가 복원됐다 이런 홍보 자료가 나왔었는데 저는 일단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겠고요. 둘째, 제가 보기에 그동안 별로 손상된 적이 없었던 한미 관계를 복원됐다고 떠드는 것도 좀 웃겼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부부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쇠고기 협상이 되게 아주 핫한 이슈였고 생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이명박 대통령 내분 고기를 좋아하시죠? 저녁 메뉴로 쇠고기 스테이크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르고 나온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어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30개월 이상 이러면은 조금 너무 이게 이슈가 세지니까 예. 살짝 붙입니다. 대신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스테이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엇지르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쇠고기 협상 중인데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기 좀 곤란하지 않아요? 다른 거 먹읍시다. 이게 제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먹겠다고 하면 그냥 주는 대로 30개월 미만 그냥 조용히 받아 먹으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명박이 그때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왜 30개월 미만으로 하세요? 30개월 이상으로 합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32개월 된 소고기 몬테나산으로 먹읍시다. 역제안을 해버린 겁니다.
이 몬태나주의 쇠고기는 시장 개방 압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우리 쪽에 엇지르면서 30개월 이상 요거까지는 안 하겠다고 살짝 밑으로 깔고 들어간 걸 우리가 먼저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미국 비위를 먼저 맞춰준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게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협상의 ABC를 모르는 겁니다. 예. 만약에요, 서로 32개월 이상이 된 몬타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요, 수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예.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32개월 넘는 건 못 먹는다고 합니다. 우린 수입 못합니다. 하고 버티다가 최후에 받아들여야 더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게 줄다리기고 협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쇠고기 협상은 그냥 단순한 축산물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바보가 아니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쇠고기 협상이 끝나면 스크린 쿼터 협상 시작됩니다. 곧바로 한미 FTA 협상 시작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협상의 선 협상이었는데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버텨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먼저 32개월 먹읍시다 하고 다 내줘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예. 하나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 3월 1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이명박이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저는 역사의식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한심했던 게 협상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은 첫 카드를 먼저 빼서도 안 되고 카드를 못 내 어쩔 수 없이 빼더라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뒤에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명박은 대통령 되자마자 첫 3.1절에 한다는 소리가 자기 카드를 왕창 공개해버린 겁니다.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 예. 이러면서요. 예. 이러면 일본은 땡큐죠. 예. 저는 서로 이명박이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자기 머릿속에서는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본심이 있다고 쳐도요. 예. 물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서로 그렇다고 쳐도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협상의 ABC만 알았어도 3.1절에 그런 말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한국 대통령 입에서 이 말 나오는 순간 협상은 끝나버린 겁니다. 예. 박근혜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한 게 이 협상이 2015년 12월에 타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박근혜 이 또라이가 한참 협상이 진행 중이던 6월 달에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이 발표를 하는 순간 협상은 끝이에요. 사실상 막바지였어도 공식적으로는 곤란한데 잘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버텼어야 협상에서 뭘 얻어도 더 얻어내는 겁니다. 제가 물론 위안부 협의를 돈을 얼마를 받아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단순히 협상의 스킬로만 논다면 예. 적어도 끝까지 버티고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협상이 안 되는 것처럼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건데 예. 이명박, 박근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협상 잘 되고 있어요. 일본 과거사 묻지 않아요. 쇠고기는 32개월 이상 먹을게요. 이래 버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들이 외교적 협상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정말 절감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협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네. 뭐 뒤에서 받아 처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예. 정말로 협상의 ABC만 알아도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협상의 ABC를 모르던 빠가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학제품 반동핑 관세 맞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먼저 패를 다 까버렸어요. 예. 먼저 유일호가 대미 무역 흑자를 우리가 줄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시엘가스를 사겠다. 항공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늘리겠다. 무기 구입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패를 다 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트럼프가 우쭈쭈 한번 해준 다음에 반동핑 관세 다시 때리는 겁니다. 관세를 맞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무역협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참 꼴배기 싫은 나라지만 일본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게 왜 도박을 해보면 얄미운 사람이 돈 따잖아요. 사람 좋고 허허거리면 돈 못 따거든요. 도박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깐죽거리고 제일 치사하고
제일 꼬치꼬치 따지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은 따시는 편입니까? 읽는 편입니까?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시는 왜냐하면 편이요. 하면 다 잃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예, 예. 제 실력을 주제 파악을 잘하죠. 예. 1980년대예요. 이때는 일본이 너무 잘 나갔던 때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오기 전이었었죠.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얼마였냐면 1983년에 216억 달러,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983년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면 20조 원은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죠. 그런데 이게 이듬해인 1984년에 367억 달러로 늡니다. 4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1년 만에 무역 적자 폭이 70%나 증가한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이건 그 깡패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 슈퍼 301조니 뭐 유럽 나라들과 연대니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해서 일본을 압박합니다. 수입을 더 늘려라 이러는 거죠. 일단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수가 없어 보였는데 당시 일본 수상이 나카소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나카소네가 어떻게 하냐면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 미국님, 우리가 너무 흑자를 많이 보죠. 죄송해요. 우리도 수입 좀 늘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요. 그냥 계속 깐족깐족 말만 하고 미국 염장을 계속 지르면서 버팁니다. 심지어 어떤 짓까지 하냐면 1985년 4월에요. 나카소네가 TV에서 연설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외국 제품을 안 사서요. 지금 우리가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봐서 외국하고 외교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무역 흑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새로운 운동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1인당 100달러어치 외국 제품을 사는 운동을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제안을 합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100달러 외국 제품 수입하기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이러고 나카소네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직접 백화점을 가요. 방송 카메라가 막 달려들겠죠. 그래서 자기도 100달러어치 외국 제품을 보란 듯이 삽니다. 쇼를 하는 거죠, 생쇼를. 그런데 이 100달러어치 제품을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다 보는 장면에서 백화점에서 사는데 미국 제품을 하나도 안 삽니다. 네. 미국산만 쏙 빼놓고 다른 나라 제품만 100달러어치를 다 구입을 한 거예요. 예. 일본 수상이. 예. 누가 봐도 의도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네. 그런데 나카소네가 이렇게 깐족깐족 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 외국 제품 100달러 사기 캠페인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국민들이 수입 제품을 안 사는 이유는요. 일본 유통 구조가 되게 특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이건 유통 구조를 다단계로 만들어놔서 4-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일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4-5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걸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나카소네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00달러어치 소비합시다 캠페인하고 미국 염장 지르게 딴 나라 제품만 싹 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달 뒤에 이제 미국이 뚜껑이 열려서 토압력을 막 가하니까 2달 뒤에 행동계획 2탄이라고 내놓습니다. 예. 외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요. 그러면서 수입 제품 1853개 제품에 대해서 관세도 내리고 안전도 검사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쇼인 게 미국이 그때 제일 압력을 가했던 게 와인하고 치즈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2탄에서 일본은 와인하고 치즈만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것만 계속 빼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버티니까 미국은 약 오르고 깐족대는 저걸 어떻게 두들겨 패야 돼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침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아무리 깡패 같은 레이건도 질리는 거죠. 뭐 원자폭탄 또 터뜨릴 수도 없고요. 이렇게 10년을 버텨요, 일본이. 그러면서 자국 시장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얄밉지만 무역 협상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홀라당 자기 패 탁 까고요. 예. 뱀이 무역 흑자 줄이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미국산 셰일가스도 살게요. 항공기 장비도 살게요. 반도체 장비도 살게요. 무기 구입도 늘릴게요.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걸 어떻게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황교안이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자랑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와중에 바로 몇 시간 만에 화학제품 무역보복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좀 라이브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이 진짜 눈앞에 있으면 몇 대 패고 싶은 심정이 들었었습니다. 예. 너무 화가 나서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미국과의 무슨 경제 종속을 탈피하자, 자주 외교를 펼치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군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협상의 기초는 알고 협상의 테이블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무능하고 한심한 애들이 아직도 국정을 맡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이 정말 강해지는 그런 명절 연휴였습니다. 예. 박근혜는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박근혜한테 묻지 말아야 하고요. 최순실한테 물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이명박은 뭐 받아쳐먹은 게 없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요. 왜냐하면 이명박은 비즈니스맨 출신인데 네. 그런 딜을 했다는 건 진짜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 낮은 협상들이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예. MB는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반띵. 그 소소한 네. 현장에서 치졸하게 이렇게 딜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딜이 일상화된 인물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말이죠. 네. 이 대외 관계 또 국익과 연관된 문제를 갖고 저런 식으로 그렇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는. 예. 요구하기도 전에 다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 줄 것 같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받아쳐먹은 게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 비상식적인 뭔가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좋은 세상이 오면 이런 부당하고 네. 이 부조리한 그런 거래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네. 확실하게 따져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장훈.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 불출마 선언.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원래 제가 이 라이브가 이래서 참 무섭긴 합니다. 지금 3시 53분인데요. 예. 제가 오전 중에 내내 갈등을 했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 사실은 그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께서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노욕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왜 사람이 자기 명예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그 넋두리를 오늘 소재로 잡아볼까? 아니면은 경제 이슈 중에 트럼프 이슈가 워낙 강하니 트럼프 이슈를 계속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정오쯤에 그래도 경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트럼프로 준비를 하고 A4 용지로 5장짜리 스크립트를 짜놨는데 예, 예. 반기문 씨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그 강봉균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후회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이건 뭐 전혀 제가 원고를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제가 그 강동균 장관님 이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되게 많이 죄송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총선 때 그 새누리당의 그 정책을 맡으셨을 때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이 훨씬 더 과격해서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과격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고인께 참 예의가 아니었다는 후회도 되게 많이 들고요. 예.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죄송하고 착잡하고 그래도 우리 경제 쪽에 거목이셨는데요.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계속 밤새 들었냐면 예. 제가 이제 뭐 돌아가신 고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적정한 나이가 돼서 자기의 시대가 끝났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정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물러설 수 있는 사회 풍토가 된다면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참 역사에서 명예롭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유혹을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알아줘야 되는 사람이고 조금 더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학문적인 업적이나 살아온 큰 기둥인 이 나머지 것들을 좀 잘 정리를 못 하시고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그 안 좋은 쪽으로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강옥 씨나 뭐 이런 분들이요. 하나갑 씨나 이런 분들이요. 박근혜 정부하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먼 훗날 역사가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시대를 이끌어왔었던 가장 든든했었던 동지들로 기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예. 반기문 총장도 보면 참 아깝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요 몇 개월 동안 이 난리만 안 쳤으면은요.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우리 어린이들이 반기문 위인전을 보고 자랐을 텐데 왜 그 노욕을 벗어나지 못했을까는 되게 아쉬움이 있고 이제 예. 짧게 무슨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사회가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일반 민중들에 비해서 높게 쳐주는 잘못된 풍토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정부의 고위 관료직이나 기업의 중요한 CEO나 이런 위치에 올라서면 민중들과 다른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을 하고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물들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도무지 자기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견디지를 못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앞마당 쓸고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공직일 뿐이지 그게 민중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게 민중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민을 이해하는 지도자, 서민과 가까운 지도자 이런 사람들 말고요. 서민을 뽑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대통령 그만두시고 봉하마을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농민분들이랑 자전거 타고 농사도 지으시고 쓰레기도 치우시고 이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민중들 위에 올라서는 직위인 사람이 아닌 내가 맡고 있는 공직이라는 것은 민중들을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대리인일 뿐이지 그게 또 하나의 직책과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면에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리는 저 욕심이라는 건 저분들의 개인적인 수련도 필요하지만 뭔가 어디 위에 올라간 것을 민중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떠받들어주는 이런 사회의 계급적인 문화부터 조금 수평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일단 한 번 더 웃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웃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김용민 PD님께서 절대로 본선에 못 올라오실 것이라고 계속 장담하셨잖아요. 김용민 PD님께서.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빨리 한국선을 할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뭐 저만 그런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이런 식의 그 스펙 갖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네, 더구나 이 촛불 국면에서 민중들의 의식 정서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으니까요.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는 세계적인 코미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조금 억울한 게 그 반기문 씨에 대한 그 경제 정책이 안 나와서
나름대로 이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 중이었거든요. 반기문 예. 캠프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하셨던 박재환 교수가 거기 가 계셔서 예. 이분의 경제학 정책을 중심으로 반기문의 캠프의 경제 정책이 어떨 것인지 한참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없고 황교안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박재환은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다 날려버렸어요. 예. 조금 억울한데요. 사실은 이제 촛불 혁명 국면에서 네. 반기문은 제3자적인 측면이 있었죠. 네. 뭐 보수 쪽이다 이렇게 뭐 대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제3자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보수 쪽에서 황교안이 나온다? 황교안이 나온다면은 이건 뭐 촛불 대 반촛불의 일대 대전이 펼쳐지게 될 텐데 뭐 이 게임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경제 분석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앞으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도 매우 소중한데 말이죠. 그런데 청춘을 소비할 필요는 없겠다. 자, 오늘 트럼프 얘기 준비하셨죠? 네, 결국은 뭐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요. 당분간 트럼프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공약을 너무너무 잘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빨리 공약을 실행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 경제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다양한 위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에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약속을 잘 지켜 두렵다. 트럼프의 미친 공약 이행 4가지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트럼프가 공약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시간이 좀 나면 트럼프 시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고 우리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한국이 장단을 잘못 맞춰주면 한국도 같이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우려인 겁니다. 이건 한 2-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이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이 환율 시장을 조작했다.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최측근 피터 나바로라는 그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에 독일을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독일도 유로화의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를 해서 미국과 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라고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게 곧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 일본, 독일 이 세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환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 환율 문제는 항상 설명 듣고 나면 나중에 또 잊어먹거든요. 저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오래 걸렸는데요. 그냥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화폐가, 자국의 화폐가 세계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로 인정을 받느냐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원화가 강세다 이러면 우리나라 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5,000원 들고 외국 나가면 샌드위치밖에 못 먹었는데 원화가 강세다 이러면 우리나라 돈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5,000원 들고 나가면 샌드위치도 먹고 콜라도 얹어서 먹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화폐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화폐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력과 돈의 가치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5,000원 갖고 샌드위치 먹었는데 요즘은 5,000원 갖고 나가면 강냉이도 못 사 먹는다. 뭐 이런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모든 나라는 자국의 화폐가 강세인 걸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인정을 받는 게 좋은 거죠.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외국에서 소고기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원화 가치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의 상징인 자국의 가치가 낮은 걸 또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출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환율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일수록 싸게 팔리죠. 그리고 싸게 팔수록 많이 팔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잘 사는 나라들이 아유 우리나라 못 사는 걸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화폐 싸구려 취급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싸게라도 많이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국 화폐가 떨어질수록 국가 위신도 추락하고 그 돈으로 살 것도 많이 못 사고 참 비난해지지만 싼 맛의 제품을 많이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지금 미국이 독일, 중국, 일본 세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 야, 이 사기꾼들아. 니네 세 나라 다 잘 살잖아. 선진국이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니네 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못 사는 나라 코스프레를 해. 니네들이 못 사는 나라 코스프레를 하니까 니들 나라 제품이 싸게 수출이 돼서 우리 미국이 만든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환율 조작 그만하고 잘 사는 나라에 걸맞게 니네 나라 화폐 가치 올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미국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못 사는 나라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래.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싼 맛에라도 미국 제품 수출 좀 더 할래. 이런 선언인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이랬느냐? 안 그랬거든요. 미국이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모양 빠지는 짓을 자주 안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의 맏형을 자부했기 때문에 예. 와 우리나라 화폐 가치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가오 떨어지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이 그런 가오 떨어지는 일을 잘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될 때 야 이건 좀 곤란하다.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나라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겁니다. 플라자 합의는 뭐냐면 1985년 9월 22일에요.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5개 국가 재무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거죠. 당시에는 달러가 너무 강세여서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됐고요. 반대로 N하고 마르크와 독일의 마르크와는 너무 약세여가지고 이 두 나라는 수출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들 나라들을 불러 모아놓고 협박을 한 겁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일본, 독일 두 나라 니네, N하고 마르크, 더 이상 약세 이거 방관하지 마. 강세로 돌려 세워 억지로라도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때 일본하고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채택이 돼요. 그리고 독일 마르크와는 1주 만에 7%가 오릅니다. 엔화도 8.3% 급등을 합니다. 반면에 달러는 2년 만에 30% 이상 폭락을 합니다. 이래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늘고 미국이 위기를 탈피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오를 버리고 실리를 취한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을 이때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상황이 1985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985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미국이 플라자 호텔에서 협박을 한다고 독일하고 일본은 왜 그렇게 쉽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한 거야?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이 그때 왜 포기했냐면 물론 뭐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겁먹고 포기했다. 뭐 더구나 그때 미국 대통령이 또라이 레이건이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르니 포기했다. 뭐 그런 면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1980년대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환율 압박에 굴복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부동의 자유주의 진영의 원톱 왕형님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독일하고 일본의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하고 일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미국이 지금 어려우니까 잠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궁극적으로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의 대빵이야. 나중에는 결국 달러 강세로 돌아설 거야. 대빵에 걸맞는 화폐를 가져야지.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게 아무리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독일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두 나라는 당장 수출이 줄어듭니다. 손해를 봐요.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은 감수를 합니다. 왜 감수를 하냐면 그 당시엔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방위비 지금 미국이 다 대주고 있는데 에이 환율 조정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그 정도는 미국이 우리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호해주니까 그 대가, 그러니까 보호비 정도로 내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플라자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환율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백발백중 이런 경우입니다. 큰형님 요즘 좀 어려우신가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형님한테 받은 것도 많은데 형님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알아서 기고 나와야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트럼프가 촉발시킨 환율 전쟁은 중국, 일본, 독일 세 나라를 겨냥을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미국이 큰형님이 아닌 겁니다. 둘째로 미국이 세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도 않아요. 일단 독일만 해도요. 1985년하고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는 독일이 통일도 되기도 전인 서독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서독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뭐 고마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요. 독일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미국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바로 반발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독일은 EU라는 유럽연합 틀 안에 있어서 EU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일본이 아마 그나마 미국을 큰 형님 대접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지금까지 장기 집권한 이유가 자국 화폐인 엔화 가치를 막 떨어뜨려서 수출 늘리는 정책으로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딴지를 건다고 아베노믹스라고 불렸던 경제 정책을 포기를 한다? 그러면 아베는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떡고물 하나 얻어먹은 게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적대 관계인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야 니네 위안화 같이 올려라 응? 이러고 나오면 중국이 큰형님 올리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부분 니가 뭔데 웃기는 놈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의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건 절대로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정도가 들어줄까 말까 한데 독일이나 중국은 트럼프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면 이제 국제 질서가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칼을 뽑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 예, 이러면 결국 군사력으로 위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 정세가 긴장이 정말 팽팽해질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트럼프가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상대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예. 미국이 함부로 찝적대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나라들입니다. 더구나 중국이 끼어 있으면요. 일단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문제는 미국이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좌충우돌을 할 때 중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맞설 가능성이 높은데 머무는 미국에 대해서 굴복을 하는 딸랑대는 나라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레 겁을 먹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그건 속된 말로 하면 줄을 잘못 썼다는 고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뭐 과거에 비슷한 사례였던 대륙 봉쇄령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로 꽃을 피워볼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꽃을 피울 이야기는 아닌데 예. 트럼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트럼프 하면 또 화투 아닙니까? 화투? 꽃 화자의 화투. 저 그 라이브에서 이렇게 그 제가 리시브하기 어려운 애들이 많지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받으실 수 있는 리시브 아닙니까? 아, 예,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에 이어서 화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네. 어제 그 방송을 트럼프 이야기를 길게 들었을 때 김용민 PD님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미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설 거고 한국은 그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결론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건요.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깡패 자본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15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유럽을 장악했던 중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런 자국 중심주의를 펼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되느냐. 예, 군사력하고 힘이 센 놈이 이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깡패 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가 국경과 상관없이 자본들끼리 협력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자본들끼리조차 협력이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국적만이 남는 살벌한 중세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 봉쇄무역, 보호무역이라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만 해도요,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 무역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역설적으로는 이 시대에 전쟁이 가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막 과시하면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다가 서로 빈정이 상하면은요. 예. 야, 한 판 붙어. 이러면서 부딪히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도 힘을 기르면서 수틀리면 한 판 붙지 뭐. 붙으면 우리가 이겨. 이런 확신을 자꾸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요. 역사상 이런 강력한 보호무역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례가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실시했던 대륙 봉쇄령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원래 프랑스는 육군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예. 반면에 영국은 해군이 엄청나게 강했고요. 그런데 프랑스가 겁도 없이 트라팔가르라는 바닷가 앞에서 영국한테 해군으로 개깁니다. 그래서 아주 박살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쪽팔린 나머지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온 게 바로 대륙 봉쇄령입니다. 이게 1806년인데요.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가 왕이니까 동맹을 맺고 있던 모든 나라들한테 영국하고 무역을 일절 중지된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영국을 고립으로 몰아가겠다. 예.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당한 패전을 갚아주겠다. 뭐 이런 거였죠. 예. 그 당시 경제력만 보면 영국이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였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성공해서 굉장히 발달한 자본주의를 영국은 구축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이걸 배가 아프니까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영국을 망하게 하겠다면서 대륙하고 영국 사이의 무역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됐느냐면은 나폴레옹이 해전으로는 영국한테 안 되지만 육전으로 붙으면 영국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대륙을 봉쇄하기만 하면 두더지같이 섬에 숨어있던 영국이 끝내 대륙으로 쳐들어올 거고 그걸 박살낼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영국이 붙었으면 육전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전쟁을 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륙 봉쇄령을 내린 이후에 유럽 대륙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해요. 영국에서 좀 품질 좋은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막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하니까 예. 나폴레옹이 반발하는 국가들을 다 쳐들어가서 아작을 내놓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해요. 네. 예. 실제로 대륙 봉쇄령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 안에서 벌인 전쟁 대부분은 대륙 봉쇄령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벌인 것들이었습니다. 예. 즉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라는 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지금 깡패 자본주의 짓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폴레옹처럼 전쟁을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현대전은 중세전쟁하고 달라서요. 센 놈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면 끝장입니다. 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유럽의 주도권을 놓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붙었던 것처럼 2017년에 세계 무역 주도권을 놓고 중국하고 미국이 한판 붙는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하는 양쪽이 다 끝장이니까요. 화투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얘기는 뭐냐면 예. 트럼프는 나쁜 놈이지만 멍청한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깡패 자본주의를 펼치면서도 전쟁을 못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짓을 왜 하느냐. 이 짓을 하면 상대가 버텨야 되는데 그중에 겁 많은 놈들이 꼭 한두 놈씩 나와요. 그래서 먼저 트럼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점을 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겁은 바짝 줘요. 그러면 멍청한 놈들 한두 놈이 반드시 무릎 꿇고 기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멍청한 놈들을 집중적으로 착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멕시코를 상당히 얕잡아 봤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멕시코의 미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담벼락 세우겠다고 난리를 쳤죠. 당연히 트럼프는 멕시코가 꿇을 줄 알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오만했냐면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벽을 세우는 건 물론인데 이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 니네가 대라 이래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황당한 거죠. 장벽 세우는 것도 열받는데 그 돈을 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멕시코가 꿇었으면 정말 바보인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고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장벽을 세운다면 정말로 그게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냐? 아닐 겁니다. 당장은 약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건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미국은 자살행위입니다. 미국 투기 자본들이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로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포기하고 당장 하위층 일자리 몇 개 늘린다고 담벼락을 세운다. 저는 미국이 잘못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 네. 멕시코가 미국이 미워서 네. 멍청한 척하면서 네. 좋아 세워주지 우리 돈으로. 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미국의 자본가들이 쌍수를 들어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벽을 세우면 멕시코 자본가들도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무역이라는 건 자본가들의 연대 동맹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는 이거를 국가보호주의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역의 이익이 민중들에게 돌아오게 하자는 건데 예. 어쨌든 둘은 지금 그 바닥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 증거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력한 파워가 월가 금융자본에서 나오죠. 그런데 멕시코가 이번에 배째하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네, 미국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버텨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이 멕시코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뭐 멕시코에 핵폭탄을 터뜨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멕시코가 정상회담 취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버티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가 별 수단이 없는 거죠. 실제로 멕시코가 반발해서 정상회담까지 취소가 됐는데요. 이때 미국 월가 자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멕시코가 정상회담을 철회하는 상황에서도 멕시코에 투자를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30일에 시티그룹이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정상회담 무산과 상관없이 멕시코에 일관되게 4년 동안 10억 달러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게 월가 자본의 생각입니다. 스페인 다국적 금융그룹 BBVA도 똑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 자유무역을 해야 자본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지랄을 하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유럽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당장은 멕시코 경제가 많은 난관을 맞겠지만 극복 가능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도 바로 잡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멕시코의 투자를 철회하지 않겠다. 이게 유럽 자본의 공식 입장이에요. 예. 이 말은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저 깡패짓이 오래 못 버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소개해드렸던 그 트럼프가 독일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요.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예. 영국에서는 벌써 트럼프 국빈 방문 요청을 철회하자는 여론이 극도로 높아졌고요. 예, 국빈 방문 요청 철회하는 발의안이 지금 정치권에서 벌써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 온라인 서명이 17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정책을 일제히 지금 비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트럼프가 어쩔 건데요. 유럽이나 독일을 못 건드립니다.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거든요. 유럽은 독일은 미국이 만만하다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버티면 트럼프가 갈 곳이 없어요. 게다가 미국 국내 여론도 미국 자본들의 생각도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중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드렸던 질문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겠냐는 거죠. 트럼프는 나쁜 놈이지 멍청한 놈이 아니거든요. 예. 유럽이나 중국, 물론 멕시코는 예상 못할 수 있었겠지만 멕시코까지도 반발을 합니다. 트럼프는 얘네들이 반발한다고 별로 쓸 카드가 없습니다. 그걸 트럼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뻥을 잔뜩 쳐놓고 겁을 확 먹이면 유럽이나 중국처럼 좀 센 애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는데 심장이 약한 놈들 중에서 어이구 미국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놈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 꿇는 놈이 나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야, 무릎 꿇어줘서 고마워. 니네 예쁘다. 유럽하고 중국은 나한테 엄청 개기는데 니네는 그래도 내 말 잘 듣네. 내가 앞으로 너희들 각별히 예뻐해 줄게. 혜택을 줄게. 이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트럼프는 자기의 정책으로 미국이 뭔가 이익을 얻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정치인입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의 위협에 무릎을 꿇는 나라가 나오면은요, 트럼프는 장담하는데 그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착취할 겁니다. 아주 뽕을 뽑으러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유럽이나 중국에서 못 얻은 자기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 앞에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등을 보인 약한 모습을 보인 국가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고맙다. 그래, 그래야지 이래놓고 아주 뽕을 뽑고 아작을 내고. 뽕을 뽑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꿇으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트럼프의 이 깡패 정책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는 나라가 어디일까? 이걸 상상을 해보면은요. 가장 심장이 약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가능성이 높죠. 제가 꼽는 유력한 두 후보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일본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일본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죠. 일본이 하루 만에 겁을 바짝 집어먹었습니다. 니혼게이제 신문 2일 보도를 보면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공적연금 적립금을 미국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때 카드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본 국민들의 피 같은 국민연금을 트럼프 비위 맞춰주느라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총점을 맞춰서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라는 기구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심장이 콩알만해진 거죠. 예. 한국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린 더 심합니다. 트럼프는 아직 한국을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대로 황교안, 유일호 콤비가 짝짝꿍이 돼서 미국 신정부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대미 무역자를 우리가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산 셰일가스를 우리가 수입하겠다고 했고요. 항공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도 우리가 늘리겠다고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무기 구입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아니 정식으로 협박을 당해서 쫄아도 답답한 지경인데 아직 정식으로 저쪽은 협박도 안 했는데 지금 알아서 이렇게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착각이 뭐냐면 그러면 트럼프가 한국을 예뻐해 주겠느냐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릎 딱 꿇자마자 바로 화학제품 반덤핑 예비관세에 물린 겁니다. 국제호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말씀드렸듯이요. 트럼프는 앞으로 만만한 놈들만 집중적으로 팰 겁니다. 한국이 1순위, 일본이 2순위쯤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한테는 트럼프 저 깡패진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때야말로 저희 그 낙곰소가 남긴 불멸의 명언 쫄지마 씨바 이게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청취자분들께 또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도 반미주의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반미도 아니고요. 친미도 아니고요. 다만 무역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현실적인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 트럼프의 저 깡패짓에 제일 먼저 넘어가는 이유는 국민 여론이요. 미국을 숭배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 김무성이 빠가살이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어부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 안에서는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미국 숭배 사상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에게 정말 트럼프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용맹하고 담대한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쫄지 않는 국민의 여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가 안 쫄고 버티면 미국은 한국한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요? 저는 개소리라고 봅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미국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을 중국 편으로 다 넘겨주는 일인데 그걸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나쁜 놈이지 멍청한 놈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 하면 껌뻑 죽는 사대주의 사상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뚝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뒷받침되면 지도자가 버틸 힘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멕시코가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취소하니까요. 우리 한국 뉴스 댓글에 야 멕시코는 뭘 믿고 저러는 거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가 뭘 믿고 저렇게 버티겠습니까? 정상회담을 취소했더니 지지율이 5%나 올랐대요. 그리고 정상회담 반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 지지도가 69%라는 겁니다. 즉 여론이 뒷받침되니까 멕시코 지도자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버텨줘야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깡패짓을 해도 쫄지 않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쫄면 호구되는 거고요. 부디 엄청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될 텐데 한국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쫄지 말고 뚝심 있게 이 난국을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반기문이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났죠. 좆될 뻔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김성애 보좌관님의 평가를 라이브로 방송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제가 방송 준비한 걸 읽어보면서 반기문이 대통령이 됐으면 진짜 엿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미국을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박사모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들 뭐 성조기 들고 나와서 흔들고 말이죠. 미국 대사 피습당했다고 가서 개고기 바치고 부채춤 추고
아니 이러면 저 사람들이 감동받을 줄 알아요. 이 미련하는 분들이 말이죠. 미국에서 비웃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지. 아니 쥐들이 말이죠. 저기 고마워할 줄 알아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고기 갖다 바치는 리포트가 이 성적 소수자를 위한 그런 인권 활동을 할 때 모르죠. 몰라 그것도 모르죠. 입을 열면 그냥 동성애 반대 외치던 그런 사람들 빅엿을 먹고도 몰라. 네. 예,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또한 우리도 옛날의 한국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네, 이완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해운 업계의 비운의 황제지요? 그 황태자는 아니고 바로 한진해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 듣는데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예. 이 노동자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피해는 다 뒤집어쓰고 최은영 씨가 뭐 그렇다고 밥상 위에 반찬 하나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으니까요. 지금 무구속 상태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진짜 좀 황당한 거죠. 무릎 한번 꿇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예, 정말 존바라 TV에서 못하는 욕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젖 같습니다, 진짜. 네. 예,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특검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야기인데, 특검이 공정위, 금융위는 왜 압수수색했을까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오늘 3일의 빅뉴스는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한 거였죠. 지금 오후 4시 현재까지요. 권력의 심장부 앞마당까지 진출해서 지금 연풍문이라는 곳에서 대치 중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은 정말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정치적 내막이나 수사적 기법은 잘 모르지만 정말 특검팀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너무 커서 조금 빛이 바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오늘 오전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실, 부위원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이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이런 곳들이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건데 지금 불러드린 부서는 사실 두 부처의 다 핵심 부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금융위하고 공정위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가지고 추측, 해석, 그리고 알려진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우선 그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두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범죄를 관장하는 곳이 검찰이라면 경제 쪽에서는 경제 범죄를 관장하는 두 축이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기업들의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공정위는 산업 쪽, 기업 쪽의 범죄 행위, 담합 행위 이런 곳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파워가 엄청난 기관들이에요. 특히 공정이라는 곳은 공정거래 이걸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벌 집단이 참 불공정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재벌 집단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또 금융위도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어서요, 파워가 막강하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기관의 별명이 공정위는 산업계의 검찰, 금융위는 금융계의 검찰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두 조직을 특검이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과연 뭘 목표로 두 기관을 압수수색을 했냐는 점이겠죠. 근데 언론 보도가 되게 대략적이에요. 나온 걸 보면 삼성의 뇌물, 그리고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특검의 설명이더라고요. 예. 요 정도 설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저희 민중예술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자들이 많이 묻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특검이 어떤 목표로 두 기관을 쳤는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삼성의 뇌물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문제는 두 부처의 하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제 추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틀릴 수는 있는데요.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뇌물의 핵심 대가가 삼성의 지배 구조를 이재용 앞으로 정렬해 놓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빨리 삼성그룹 전체를, 특히 삼성전자를요, 이재용 소유로 돌려놓는다. 요게 삼성의 목적이고, 예.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황당한 합병을 추진했고, 국민연금이 뭐 최순실 박근혜를 고리로 그걸 지원해 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공정위하고 금융위는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고는 다른 뇌관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공정위와 금융위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특검이 이 두 기관을 쳤다는 건 뭔가 새로운 혐의를 발견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럼 그게 뭐냐? 제 추정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긴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지주회사라는 건요, 여기서 지주라는 단어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한자 지라는 글자가 손에 쥐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주는 주식할 때 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주 하면 주식을 손에 쥐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주식을 잔뜩 들고 있는 회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김용민 PD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국 언론계의 거목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다 거목은 반기문이죠. 거목 반기문. 예. 언론계에서. 예. 말씀하세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분간 한국 언론계는 손석희, 김용민 투톱 체제로 재편될 것이다라고요. 김어준이 빠지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김어준이라는 분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김용민 PD님께서는 7시간 행불근해라는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언론계의 거목인 김용민 PD님께서 사업을 막 확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7시간 행불근해가 커다란 주식회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 PD께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재벌들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계열사도 만들고 인수합병을 해서 그룹을 키워나가는데 이걸 김 PD님 개인 돈으로는 하기 싫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예. 계열사를 넓히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이라는 개인 돈이 아니고 7시간 행불근해가 번 돈으로
뉴스공장이라는 회사를 사들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뉴스공장은 행불근해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또 행불근해가 뉴스공장 외에도 막 사업을 확장해서 불금쇼, 네. 파파이스, 예. 전국구 이런 회사들을 다 인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불근해는 불금쇼, 파파이스, 뉴스공장, 전국구 4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예. 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김 PD님은 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 주식을 다 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지주회사인 행불근해만 지배하고 있으면 예. 행불근해가 나머지 계열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그룹에서 이게 잘 돼 있냐면요. LG그룹이 이게 잘 돼 있습니다. LG그룹의 지주회사는 주식회사 LG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3년에 출범한 한국 최초의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주식회사 LG가 하는 일이 뭐냐?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예. 다만 계열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LG그룹 오너는 딱 이 LG라는 지주회사만 지배합니다. 구본무 일가가 LG 지주회사의 지분을 약 40%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구본무 일가는 이 지주회사 LG만 지배하면 나머지 계열사들은 이 LG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정부와 사회가 재벌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한눈에 보입니다. 설명이 한 줄로 돼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구본무는 주식회사 LG를 가지고 있고 LG는 나머지 계열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간명하게 지배구조를 바꾸라는 게 지금 재벌들한테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그룹이 3그룹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롯데 3곳입니다. 예. 얘네들은 애초부터 그룹 지배구조를 워낙 개판으로 짜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계열사가 돈 벌면 그 돈으로 다른 계열사 사들여서 확장하고 또 다른 계열사가 돈 벌면 그 돈으로 문어발 확장하고 이래서 막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예.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은 이렇습니다. 현대차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다 정몽구로 알고 있죠. 예. 아닙니다. 현대차의 주인은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예요. 현대차 주식을 20% 넘게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은 모비스의 주인이 누구야? 아마 모비스 주인이 정몽구니까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이런 짐작이 가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모비스 주인은 기아자동차예요. 기아차가 돈을 제일 많이 댔습니다. 16.88%를 들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아, 그래? 그러면 기아차 주인은 정몽구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더 지배를 하겠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 기아차 주인은 맨 처음에 나왔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33.88%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현대차 주인은 모비스인데 모비스 주인은 기아차고 기아차 주인은 현대차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뺑뺑이 돌아가면서 서로 주인 행세를 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몽구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 대서 돈을 대서 주식을 샀으니까 현대차 그룹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걸 텐데 예. 어디다 돈을 댄 거야? 새 회사 주인도 다 아니라며 왜 정몽구가 주인인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정몽구는 꼴랑 모비스라는 회사 주식의 7% 들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딱 요만큼만 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요 꼴랑 7%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왜 정몽구가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하느냐? 지들끼리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거도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세 회사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정몽구를 주인으로 떠받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게 끝입니다. 황당한 거죠. 정몽구가 주인인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정부가 현대차한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지주회사 만들어. 그리고 지주회사를 지배할 만큼 정몽구가 주식을 사, 돈을 내. 이런 요청이 지금 나오는 거죠. 삼성도 이런데요. 삼성도 지금 얽히고 설킨 걸 지주회사 하나 밑으로 쭉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무리를 해서 만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현재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재용은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만 지배를 하면 전체 그룹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양상으로는요.
문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은요,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 즉 이제 금은 금융회사고요. 산은 산업회사, 제조회사인데요. 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의 계열을 한 그룹 내에서 섞을 수가 없다. 이게 금산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왜 금융회사하고 제조업회사를 그룹 내에서 섞어서는 안 되느냐면요. 제조업은 위기에 빠지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회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꼼꼼히 심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고객 돈이거든요. 그런데 고객 돈을 부실기업에 잘못 지원하면은요. 그래서 부도나면은요. 고객 돈을 더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출을 할 때 간단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그룹 내에서 제조업하고 금융업이 섞여 있으면은요.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금융회사가 꼼꼼히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는 겁니다. 오너가 야 당장 지원해 한마디 하면 고객 돈을 부실회사에 뭉텅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에 그 현대증권이요. 바이코리아라는 펀드 열풍 때문에요. 고객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현대그룹 계열사들 주가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금융회사하고 이 제조회사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제조업체를 지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온갖 편법을 써서 최순실 박근혜한테 뇌물 줘가면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었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이 삼성물산의 자회사 중에 삼성생명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금융회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산분리가 안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는 참 골 때리게도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산이 생명을 지배하는 것도 지금 불법이에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조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지배합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금융회사가 제조업을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삼성은 지금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삼성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지금 존재를 하냐면 저걸 이제 법이 정한 대로 일반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면 삼성이나 이재용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그런 일에 돈을 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돈 안 들이고 꼴가닥 다 먹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삼성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정치권이 정부가 야 삼성 너희한테만 예외를 적용해 줄게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예. 당장 해결을 못하니까 니들만 봐줄게 하고 예외를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언제까지나 정치권과 정부가 자기들의 이런 불법적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당장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만 해도요. 지난달에 공언을 했어요. 내가 집권하면 금산분리 원칙부터 철저히 적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고 이 기형적인 삼성그룹의 형태를 용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공약대로 금산분리 원칙을 원칙대로 적용하잖아요. 삼성은 생명을 날리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주식 7%를 포기하든지 심각한 지배구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걸 도입해보자.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과 삼성은 어떤 형태로건 한 그룹 안에서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꼼수를 찾아낸 거예요. 금융과 제조가 섞이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금융이 뭐 일종 조건을 쪼르륵 갖추면 금융과 제조를 조금 섞어도 괜찮다. 제조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해도 괜찮다.
요런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금융과 제조를 섞어도 된다. 금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해 주자. 이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움직임이 생겼냐면 당연히 삼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오로지 삼성을 봐주기 위한 법이에요. 삼성이 지금 금융하고 제조가 심하게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 삼성 니네 여기서 조금만 수정해와. 그러면 봐줄게. 이 법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10km인데, 박근혜가 성질이 급해서, 박근혜는 도저히 시속 130 이하로는 못 다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매일 130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박근혜 차를 멈추고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경찰이 이러는 거죠. 야, 박근혜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런데 쟤는 성격이 급해서 130m로 못 다니니까, 박근혜 차량에 한해서만 130 이상 다닐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자. 왜냐? 박근혜가 중요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중요하니까 금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를 두자는 거죠. 이걸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공정위하고 금융입니다. 특히 공정위죠. 공정이라는 곳은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공정하게 짜도록 감독해야 되는 기관인데요. 올해 1월 5일에 공정위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정위의 업무계획 1순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중간지주 금융회사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삼성을 살려주자, 이재용을 살려주자는 거죠. 공정위가 이 법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냐면 2009년부터 대놓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MB가 집권한 2년 차부터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의 수건 사업 같은 겁니다. 삼성을 용서해 주자는 게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냐면 야당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물론 야당 안에서도 삼성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야당이 보기에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뭐 나라 법 체계를 삼성에 밖에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충분히 삼성에 대항할 만한 양심적인 의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겁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검이 오늘 공정위하고 금융위를 들이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삼성의 수건사업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해서 삼성과 청와대가 모종의 주고받은 거래가 있을 수 있었고요. 즉 박근혜가 이재용을 불러서 야 이재용 내 임기 중에 꼭 저 법 통과시켜줄게. 대신 100억 정도 더 내라.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 짐작에 특검이 공정위를 들이닥친 건 이 대목에 대해서 뭔가 단서를 잡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짐작입니다. 뭐 물론 이게 제 짐작일 뿐이지만 제 짐작이 맞다면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박근혜 최순실은 정말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권력을 총동원한 셈이 되고요.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는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고리를 끼고 삼성, 이재용을 위해서 몸을 바친 셈이 되는 겁니다.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매우 관심이 있는 압수수색이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특검이 정말 좀 낱낱이 밝혀내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종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특검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특검을 만나서 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복인데 참 삼성이라는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임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준 이 삼성, 이 삼성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사회의 정의의 그 척도가 무엇인지를 특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